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행정학 2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직 이론을 좀 공부하는데, 조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기계적 조직과, 그 다음에 유기적 조직이 있다 그랬죠. 조직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메카닉한 그런 구조가 바로 기계적 조직이고, 유기적 조직은 뭐냐면 상호 뭡니까 철저하게 말이죠, 융합적인 방법으로 가는 방법이 바로 유기적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계적 조직의 장점은 뭐냐면 어떤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높다, 크다, 이런 얘기죠. 반면에 유기적 조직은 예측 가능성이죠. 작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말이죠, 이 범위가 기계적 조직 같은 경우는 직무 범위가 상당히 협소하다, 즉 협소한 직무 범위를 갖고 있다. 반면에요, 유기적 조직은 광범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문제점이 있죠. 유기적 조직 같은 경우는 어떤 자기의 직무 범위가 완벽하게 구분할 수 없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54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33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기계적 조직과 그 다음에 유기적 조직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전혀 안 나오면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가끔 가다 출제되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보세요. 조직 구조의 특징으로 유기적 구조와 관련이 없는 걸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어떻습니까? 유기적 조직의 가장 맹점이랄까, 단점이라고 있다면 어떤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하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기적 조직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을 플러스한 그런 개념이 중요하겠죠. 자, 33번은 답을 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책임 관계가 분명하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단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구조의 어떤 모형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34번입니다. 34번과 35번을 연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중요표시를 해주시고 별표 한 5개 정도 치세요. 조직 구조 모형에서 유기적 성격이 가장 약한 것부터 시작해라, 이런 얘기죠. 가장 약한 게 뭡니까? 기능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3번이죠. 두 번째가 사업 구조입니다. 기능 구조 같은 경우는 뭡니까? 가장 말이죠, 기능 구조는 기능을 중시한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뭐 능력만 발휘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른 어떤 분야는 상관없고 내가 능력만 발휘하면은 문제가 없는 구조, 이걸 바로 기능 구조라고 그러고, 따라서 뭡니까? 수평적 조정이 거의 뭐 필요가 낮은 거, 이것을 기능 구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사업 구조가 되겠죠. 그 다음이 매트릭스 구조인데, 매트릭스 구조는 어떤 거미줄처럼 이렇게 거미줄보다도 더 어떻게 복잡하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즉 A라는 어떤 주체가 있을 겁니다. 이 주체에 대해서 명령을 시달하는 사람이 많죠. 이렇게 상관이 많은 그런 구조, 이것을 매트릭스 구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평 구조가 있습니다. 스텝이라고 그러죠. 수평 구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트워크 구조다. 네트워크는 참여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참여하니까 어때요? 유기적으로 움직이겠죠. 자, 155페이지 35번입니다. 다음 틀린 걸 골라라. 이것도 역시 사업 구조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조직 구조 모형을 물어본 것인데, 3번, 답을 3번으로 해주세요. 매트릭스 구조는 각 부서는 자기 완결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기 완결적 기능은 바로 사업 구조를 말합니다. 자, 3번 틀렸습니다. 34번과 35번을 연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6페이지 역시나 매트릭스 구조가 중요하니까 계속 출제됐죠. 37번입니다. 자, 매트릭스 구조 같은 경우는 어떤 뭡니까?
어떤 조직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이것이 하달되면서 빠르게 어떻습니까? 이 신속하게 집행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좀 지연되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할까요? 결국에는 신속한 결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답 1번이 답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 구조가 쉽게 결정이 안 되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이쪽에서도 상관이 많죠. 직속 상관도 있지만 간접 상관도 다수가 포진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매트릭스 구조죠.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제 네트워크 조직이라고 나와 있죠. 가장 발전된 상태인데 38번 네트워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라 했죠. 답이 2번이 되겠죠. 거기 보면 생산과 서비스 제공, 제품의 포장, 유통 이런 거는 말이죠. 전통적 기능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 구조로 볼 수가 없겠죠. 네트워크 구조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가령 어떤 생산 공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내부 말이죠. 이 내부 말고 외부에서도 많이 관여하는 거 있죠. 이것을 네트워크 구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네트워크 형식으로 가게 되면은 참여 형태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어떤 결과에 도달하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157페이지 40번 역시 여러분들 문제를 직접 풀어봐야겠죠. 1번 보세요. 사업구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구조는 뭐 쉽게 말해서 디비전 이런 개념이에요. 디바이드 이런 개념인데 디비전 스트럭처라고 그러죠. 자율적 운영되는 부서 간의 조정 가능성은 중대되지만 부서 내 조정은 어려워진다. 이 사업 구조에서는요, 부서 내 조정이 용이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40번의 1번입니다. 자, 개성조 조직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그만큼 조직 구조에서 시험 문제가 하나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조직 이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8페이지 41번 보세요. 답을 가장 적절한 건 뭐냐? 4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매트릭스 구조의 상관은 부하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갖지 못하면 상관들 간의 대면적 협력, 그 다음에 갈등 조정이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죠. 바로 맞습니다. 이 매트릭스 구조 같은 경우는 상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령 이런 거와 똑같죠. 해병대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해병대 중령인데 해병대 중령이 육군 예를 들어서 육군 사단에 예를 들어서 소장이 있다고 칩시다. 사단장이 있는데 바로 옆에 사단장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분도 역시 그 사람도 역시 상관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옆에는 또 공군 또 장교가 또 있겠죠. 이런 구조에서는 물론 직속 상관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상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비상시에는 명령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런 일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조직 구조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59페이지. 반드시 한 문제에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다음 조직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죠. 답을 4번으로 하시는데 4번은 맞았습니다. 조직 자체 기능은 핵심 역량 기준으로 하고 여타 기능은 외부 관계 계약 기능을 통해서 수행한다. 이것은 바로 네트워크 구조다. 자,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외부 계약 관계다. 자, 내부 관계도 있지만 외부의 관계 있죠. 외부의 관계는 컨트랙트로 해가지고 받아들이고 내부는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그게 안 될 때는 외부 아웃사이드죠. 외부에서 컨트랙트 해가지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수용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1번 보세요. 수평적 조정의 필요성이 낮을 때 효과적이다. 뭡니까? 이것은 바로 기능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완결적 기능을 단위로 자 이런 자기완결적 기능 나왔다 그러면 바로 사업 구조다 이렇게 무조건 답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들어가고 논문적인 어떤 수준까지 가려면은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단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의 핵심 업무 과정을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된다. 핵심 업무 과정이니까 일종의 수평적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핵심 업무가 있을 거예요. 공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뭐 건설 쪽에 주택 건설 쪽에 맡은 부서가 있겠고
아니면 환경 쪽에 맡은 부서가 있고 자기 부서 수평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수평 구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종의 스태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개념과 맥락이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은요. 전문성을 지향하는 어떤 조직이 있는데 주로 말이죠. 하위 조직인데 하위 조직이 뭐랄까요. 상부에서 어떤 명령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전문가인데 당신 말을 내가 왜 들어야겠느냐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어떤 이 그룹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할거주의라고 합니다. 답을 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번은 거기 보면 over compartment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동조 과학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면 자기 주장도 없이 거길 동조한다는 것입니다. 동조하는 것이 over 과잉으로 할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특히 공무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상권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일종의 군중신문으로 나간다는 것이 바로 동조 과잉이다. over compartm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160페이지예요. 44번. 다음 중 계층제가 성립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층제라는 것은 라인으로 형성된 그런 걸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통솔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라인식으로 가게 돼 있죠. 그러면은 상명하달이 쉽겠죠. 답 4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체, 계층제를 행정체계에 투입하고자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있는데 45번, 2번이 되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조직이론 공부하지만 조직이론의 대표적인 것은 조직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그 주체가 되는 사람이 공무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무원의 어떤 공무원에 대해서 이론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웨버입니다. 베버라고도 하죠. 161페이지에 47번을 보겠습니다. 이 베버는 말이죠. 자, 거기 보면 베버의 관료제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 이 베버의 관료제는 미국에서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관료제와 베버가 생각했던 관료제는 전혀 다른 거예요. 베버는 아주 이상적인 관료제를 추구했죠. 그러나 미국의 관료제는 일종의 스포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 방향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민의를 대변하는 그러한 관료제가 바로 스포일 시스템이고 베버가 생각했던 관료제는 추상적이고 아주 이상향적인 그런 관료제였습니다. 이 사람은 말이죠. 47번을 보세요. 161페이지. 조직이 바탕으로 삼는 권한의 유형을 전통적 권한, 그 다음에 법적 합리적 권한으로 분류했다.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분류했던 사람이 바로 웨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사람은요, 이런 공무원의 권한과 범위를 법에 규정하라. 그죠? 레귤레이션 하라. 이런 얘기죠. 법에 규정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권한도 보장받고 결국에는 신분도 보장받는다. 이렇게 본 사람이 베버였습니다. 틀린 걸 골라라. 4번이 되겠죠. 관료제의 긍정적 측면으로 목표 대체 현상을 강조했다. 목표 대체 현상은 뭐냐면, 자,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타겟이 있어요. 목표가 있고, 그죠? 이걸 이루는 수단이 있는데, 이 수단이 말이죠. 행정 목표, 정책 목표가 있을 겁니다. 이 목표가 policy target이라고 그러죠.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 있는데 말이죠. 이 목적이 전도됐다는 겁니다. 수단이 더 커지고 목표가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목표 대체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객이 전도됐다, 본말이 전도됐다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 정책 파트에서 조직 파트에서도 이런 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행정을 논할 때 행정법학적인 측면이 있고 행정학적인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영어는 똑같습니다. 근데 행정법학적인 측면은 뭡니까? 법을 집행하는 측면이고 행정학적 측면은 뭡니까?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비전적인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측면에서 목표 대체 현상은 행정학적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행정법학적 측면에서는 목표 대체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법이라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자, 법으로 일단 규정했는데 행정학적 측면에서는 법을 만드는 그런 분야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 대치 현상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예산 2배의 법칙이랄까, 그죠? 이런 불필요한 단계를 많이 만들어 놓고 불필요한 어떤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뭐랄까요? 비합리적인 행정을 펴는 그럴 가능성이 많다. 즉 수단을 너무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7번에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밖에 이제 162페이지부터 배보의 관료 이론이 막 나오게 돼 있죠. 배보는 말이죠. 하여튼 이상적인 어떤 관료제가 도입돼가지고 정말 퍼펙트한 그 행정이 펼쳐지길 바랬던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넉넉하지 않았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48번 배보의 관료제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자, 배보의 관료제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3번입니다. 이상적인 관료제는 정치적 전문성에서 충원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잘못된 용어가 나옵니다. 바로 정치적 전문성. 이게 틀린 거죠. 이 부분이 틀렸고, 배보는 말이죠. 배보는 다분히 전문인이 공무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배보였습니다. 그래서 배보의 이론이 매우 바람직했죠.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는 스포일 시스템에다가 대표 관료제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종 비율별로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배보의 이론이 그대로 접목되기는 상당히 불가능한 그런 행정 환경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8번의 답이 3번입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63페이지 51번 페터스가 나오죠. 페터 상관없습니다. 페터는 관료제는 궁극적으로 무능화된다. 이런 이론을 제시했는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자, 이거와 거리가 먼 건 뭐냐? 피터의 원리라고 그러죠. 이 정치적 중립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피터의 원리, 피터스의 원리, 피터의 프린서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 승진을 할 때까지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승진 못했다 그러면 뭡니까? 은퇴하면 되겠죠. 그만큼 끝까지 남아가지고 행정 조직에 남는 그러한 원리가 바로 피터스의 원리, 피터스 프린서플이라고 합니다.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데도 연공 서열 때문에 끝까지 남아있는 그런 시스템, 바로 행정 낭비가 되겠죠. 우리의 경우도 지금 이 피터스의 프린서플이 점점 도입돼 가지고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정말 무능한 사람들은 일찍 옷을 벗고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바로 죽기 전까지 하지 않으면은 멋있게 인생을 살다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51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피터의 원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5페이지에 54번 막스 웨버 계속 나오죠. 관료제 모형인데 후기 관료제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좀 반발했다는 겁니다. 막스 웨버가 추구했던 것은 아주 이상적인 관료제였죠. 이게 문제가 발생해서 후기 관료주의의 충돌을 피할 수가 없었죠. 비판하고 나섰던 겁니다. 후기 관료주의자들은 어떻게 주장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상황 적응적이죠. 그 다음에 유기적 구조를 강조했고, 그 다음에 비계층적 구조를 또 중시했습니다. 계층이 필요 없다. 원래는 이 웨버는 말이죠. 계급주의가 아니라 계층주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층, 중층, 하층 이렇게 나왔던 사람이 웨버입니다. 이렇게 나눈 사람인데 웨버는 특히 강조했던 것이 하층이 중층으로 올라갈 수 있고 중층이 하층으로 내려올 수 있다. 상호 위치가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은 마르크스의 이론과 좀 대비되는데 마르크스는 어떻게 했냐면 계급 이론을 폈습니다. 그래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있는데 상호 간에 투쟁만 할 뿐 서로 교류가 없다. 그리고 위치가 바뀔 수 없다. 한 번 노동자는 계속 노동자고 자본가는 계속 자본가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양극화 이론을 폈던 사람이 바로 마르크스였습니다. 이런 마르크스 이론의 반기를 들고 나왔던 사람이 바로 이 베버였던 거예요. 베버가 강조한 것은 바로 이런 경제학적 이론을 공무원 이론과 뭡니까? 직업 공무원 제도까지 도입했던 그런 아주 대단한 학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이 비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포커스에서 비판받았느냐면 바로 유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구나. 그 다음에 계층을 너무 나누다 보니까 비계층적 구조를 원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계층적 구조 중에 대부분 하나가 뭡니까? 바로 환경적, environment, 환경적인 어떤 신속한 대응성 같은 거를 요구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막스 베버가 강조했던 공무원 제도는 뭐냐면 대응성이 약했습니다. 그죠? 플렉시블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경직되어 있는 그러한 공무원 제도였다는 거예요. 지금 21세기 공무원 제도는 뭡니까? 대응성이 강조되는 아주 플렉시블한 그런 공무원 제도가 되겠죠. 자, 54번을 답을 3번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상당히 많이 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 이 정도면 충분할 거로 봅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더 원하는 문제가 있으면,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좀 더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65페이지에 55번입니다. 다음 중 견인 이론 있죠. 풀 티어리 이렇게 돼 있죠. 견인한다는 것은 끌고 간다 이런 뜻인데, 바로 예를 들어서 어떤 물리적으로 끌고 간다는 것도 있지만, 어떤 유형적, 무형적 끌고 가는 걸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견인 이론에서는, 우리가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냐면요. 결국에는, 만족도, 어떤, 공직 조직이 있다고 쳐요. 조직이 있을 때, 종전에는 어떤 외부적인 것만 봤단 말이에요. 근데, 뭘 보냐면 만족도를 보겠다. confidence라고 그러죠. 만족을 해야만이 그 조직이 살아있는 조직 아니냐,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것을, full theory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주시고, 이거는 만족을 하려면 결국 뭐예요? 자유로운 분위기여야죠. 분위기가 리볼트 해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7페이지입니다. 59번 참조만 해 주십시오. 전통적 관리 체제와 그 다음에 학습 조직이라는 게 있는데, 전통적 관료제 같은 경우는 원자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 관료제라고 그러죠. 관료제는 원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톰이라고 그러죠. 원자적인 성격. 그러니까, 이 행정을 펴는 사람을 하나의 원자로 봤다는 겁니다. 원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분업화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분업화를 추구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던 일만 계속 하게 돼 있죠. 결국에 뭐가 됩니까? 스페셜리스트가 된다. 바로 전문가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스페셜리스트가 된다. 저널리스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페셜리스트로 만드는 것이 바로 공무원 제도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이 전통적 관료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거에 반해서 학습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전통적 관료제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9번도 중요했습니다. 이거와 연계해가지고 168페이지에 60번도 역시 학습 조직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말이죠. 학습 조직 같은 경우는 결국에 뭐예요? 정책을 펴고 행정을 펴고 하는 사람도 환경이 계속 지속적으로 변하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속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학습 조직이 특징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이제 169페이지입니다. 63번. 다음 중 참모의 순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
조직에는 스태프 조직과 그 다음에 개선 조직이 있죠.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아실 거니까.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라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스태프입니다. 스태프 조직이 있는데, 라인 조직 같은 경우는 명령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명령이고, 스텝은 뭡니까? 명령이 아니라, 조언을 해주는 그런 조직이 되죠. 조언. 그 다음에 명령을 하다 보니까 바로 수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스태프는 뭡니까? 수평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직업 공무원제도, 공무원제도까지 가게 되면 이 이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조직이냐? 이것을 이제 라인 조직, 개선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참모 조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또 한글로 설명하는 게 좀 뉘앙스가 좀 다르겠죠. 그러나 추구하는 바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63번입니다. 169페이지. 다음 중 참모의 순기능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답 2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장치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는 것은 바로 개선 조직이 되겠죠.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합니다. 반면에 스태프에서는 누가 뭘 말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권한을 전혀 그 다음에 어떤 자기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63번에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7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 개선 조직 말고 말이죠. 전문 조직, 참모 조직과 관련 있는 그러한 조직이 흡사한 조직이 하나 있는데 바로 위원회입니다. 거기 보면 66번 보세요. 위원회 위원과 우리나라 정보 조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돼 있는데 답 3번을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가 있는데 행정위원회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소청심사위원회는 일종의 행정심판위원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행정법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내용인데 행정학에서 행정법학적인 내용이 거의 처음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바로 행정위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행정쟁송법에 나오는 건데 과거에는 말이죠. 행정심판을 거쳐서 반드시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이 말이죠. 임의적 전치주의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바로 소청심사위원회예요. 이거는 전치주의입니다. 행정심판 전치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행정위원회에 해당합니다. 답 3번으로 해주시고 67번 다음 중 성격을 달리하는 위원회는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2번, 4번은 행정위원회예요. 그래서 행정과 관련된 그러한 심판하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겠죠. 반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뭡니까? 이거는 독립해서 어떤 규제를 말이죠. 가령 뭐 독점하는 기업이 있다. 불법으로 독점했다. 그러면 공정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규제하는 그런 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쉽게 말해서 독립규제위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자, 172페이지입니다. 69번입니다. 다음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임운영기관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정부 조직을 배우고 조직을 이론을 배우는데 조직 이론은 쉽게 말해서 공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공적인 부분에 공적으로 계속 맡기다 보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행정 책임은 안 집니다. 그래서 일반 사기업처럼 책임을 좀 부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이론을 도입한 것이 바로 책임운영기관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은 어떻습니까? 이 성격은 뭐 이 정부, 행정부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되겠죠. 그래서 행정 집행의 기능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묻겠다. 잘못 운영하면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바로 책임운영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69번의 답을 4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이 강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책임운영기관을 그래도
지정하려면요, 공공성이 좀 약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공공성이 강하다 보면은 책임을 지는 것을 회피하겠죠. 이런 측면에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173페이지 71번도 같은 문제가 되겠죠. 답 2번으로 해주시는데, 책임 운영 기관의 어떤 운영이랄까, 직급별 운영 같은 거 있죠. 정원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하지 않고 말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행정학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법령이다, 대통령령이다, 법률이다, 자율이다. 그럼 그것이 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령이랄지 아니면 총리령, 그 다음에 법률 이런 거 나오면은 이 부분이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71번 꼭 살펴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174번은 뭐 지엽적, 174페이지 73번은 매우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차관, 차관보, 실장, 국장은 보조기관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차관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망료에 해당하죠. 그래서 보조기관이라기보다는 보좌기관이다. 스태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조기관은 라인이고 보좌기관은 스태프예요. 그래서 수평적 기관이다. 그래서 차관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장관의 의사표시하는데 스태프 역할하는 그런 기관이다. 즉 장관의 직위적으로 볼 땐 바로 밑에지만 장관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죠. 스태프니까요. 참모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5페이지에 이제 75번도 한번 살펴보시고,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인데 답을 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도 충분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7페이지 78번을 보세요. 허즈버그 상관없습니다. 허즈버그라고 상관없는데 욕구 충족 요인이 있는데 허즈버그는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욕구를 구분했다는 겁니다. 허즈버그라고도 하기도 하고 헤르츠 베르그라고도 합니다. 헤르츠 베르크라고도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허즈버그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욕구 충족의 이원론을 강조했는데 첫 번째가 동기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위생 요인이 있어요. 이렇게 구별한 사람이 바로 허즈버그였습니다. 동기 요인 같은 경우는 동기 요인은 어떤 만족 요인을 말해요. 우리가 어떤 조직에 있을 때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위생 요인은 불만족 요인을 말한다. 불만족 요인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17페이지 78번은 답 2번이 되겠죠. 동기 요인 충족은 직무 수행의 노력을 강화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79번은 답을 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 요인이니까 왜 불만족 요인인데, 자, 승진과 어떤 발전을 했다. 승진했으니까 기분이 좋았겠죠. 기분이 좋으니까 결국 만족을 했겠죠. 그래서 이건 만족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80번이 중요합니다. 중요 페이지 해주세요. 허스버그 헤르츠베르크는 말이죠. 위생 요인 있죠. 위생 요인을 제거한다고 해가지고 말이죠. 동기가 유발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는 거죠. 위생 요인을 제거한다고 해도 어떤 동기가 유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겁니다. 즉 불만족한 요인을 없애본다 해가지고 만족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헤르츠베르크 허즈버그였습니다. 답이 2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9페이지에 83번입니다. 역시 중요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리커트입니다. 리커트 이론도 또 알아두셔야겠죠.
리커트는 말이죠. 인간 모형을 말이죠. 조직과 관련해서 인간 모형을 크게 네 가지로 구별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만족형에 따라서 첫 번째는 뭐냐면 수탈적 권위형이 있어요. 이런 형태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온정적 권위형이 있습니다. 온정적이죠.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마일드하게 부드럽게 통치하는 그런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협의적 만족. 세 번째는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만족하는 그런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족도를 가지고 리커트는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가장 발전된 단계인데 협의라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말이죠. 포지티브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적극 참여하고 그 다음에 컨피던스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참여적 만족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추구하는 건 바로 이거겠죠. 자, 이렇게 나눈 사람이 바로 리커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리커트는 말이죠. 허즈버그죠. 허즈버그의 이론과 거의 흡사한데 말이죠. 허즈버그는 여기서 여기까지 허즈버그의 인류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류형이 뭐냐면 X형인가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협의 만족, 그 다음에 참여적, 그 다음에 만족은 허즈버그에서 Y형에 해당한다. 즉 Y형이니까 뭐예요? 현실 안주형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편다든지 정책을 펴는 그런 동조적인 그러한 입장이 Y형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 것이 바로 리커트의 입장이다. 리커트와 허스버그, 헤르츠베르크의 이론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양자를 잘 비교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인 문제인데 84번입니다. 자, 그래서 83번은 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불만 요인 해서 불만 요인이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아무래도 불만을 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만족했죠. 컨피던스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84번입니다. 다음 중 브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답 4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4번은 말이죠. 포터와 롤러의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 4번 해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직을 말이죠. 합리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끌려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조직에 대한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거기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181페이지에 88번 동기이론이 되겠습니다. 어떤 조직을 이끌어갈 때 조직을 활성화하고 조직을 좀 더 발전시키려면은 어떤 모티브를 제공해야겠죠. 그런 이론이 바로 동기이론이 되겠습니다. 동기론에서 가장 가장 중요한 이론이 중에 하나가 브롬의 기대 이론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맞는 걸 골라라 했죠. 88번의 답을 기억과 리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특히 기대 이론, 브롬의 기대 이론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대가 되려면은 말이죠. 어떤 보상에 대한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유인하는 어떤 매력이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봄이면은 벌 같은 것이 많이 날아다니는데 그것은 어떤 유혹이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기 때문에 벌이 날아 들어가겠죠. 꽃의 향기랄지 이런 거에서 매력을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롬은 기대 이론은 바로 이런 매력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또는 결과에 대한 보상 체계가 돼 있다. 보너스라고 그러죠. 보너스가 있으면은 좀 더 열심히 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조직이론 공부할 때 조직이 활성화되려면 뭐예요? 여기 우리가 공부했던 만족을 해야겠고, 그 다음에 뭐예요? 브롬이 강조했던 어떤 기대이론, 어떤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희망이 보여야 거기에 대해서 달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희망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기대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2페이지입니다. 90번 보겠습니다. 조직 내 인간 행동은 여러 가지 개인 수준의 변수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동기 이론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 보면은 사람 이름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3번이 답인데, 맥크리랜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욕구가 말이죠. 개인마다 욕구가 다르다. 계층적으로 돼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자, 알아두시고. 그 밖에, 머슬로가 강조했던 내용,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올드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드햄이죠. 올드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강조한 내용을 좀 참조를 해주시고 결국에는 우리 조직이 활성화되고 좀 더 발전하려면은 외부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만족도랄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조직을 활성화하는데 지름길 아니냐 이런 걸 빈 것이 바로 조직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조직 이론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행위가 뭐냐, 그 다음에 정책이 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조직 속에서 활동하는 조직 구성원의 어떤 목표의식이랄까, 어떤 사명감 같은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사명감이 나오게 되려면 어떻습니까? 동기를 부여하게 되겠다. 동기 부여하는 것을 바로 기대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직을 활성화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